반갑습니다. 충남농공단지 협의회장 장지복입니다. 저희 충남농공단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특별법에 따라 1980년부터 조성되었습니다. 충남 15개 시군에 93개 단지, 1200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충남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지난 수년간 인구 소멸 지역의 지역산업과 일자리를 지켜오며 지역 경제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충남농공단지 협의회는 충남농공단지에 입주한 모든 기업을 위해 충남도로부터 플랫폼 사업 지원을 받아 3년 동안 개발에 전념하여 이를 통해 각 기업의 홍보, 생산 제품 소개, 상호 교류 및 업무 협약의 확대와 기업 이미지 향상을 추구하며 해운사의 발전과 이익 증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운송비 보조에 관한 충남도 조례가 제정되어 2025년 도비 10억 원이 확정되어 금년 중 각 시군별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또한 충남농공단지 협의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부단체로 등록을 하여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지역 주민을 돌보는 모범적인 기업의 역할을 다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농공단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특별법도 현재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농단지 회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협조하여 법률이 제정되어 우리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각 회원사들의 애로사항과 공동의 현안 사업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행복한 일터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농공단지가 단순한 생산 거점이 아니라 스마트 기술과 친환경 경영을 접목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남농공단지 협의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임원 및 각 단지 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1부 특강 시간에 이어서 2부 개회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으로 함께할 아나운서 이다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농공단지 발전을 위해서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2025 충남 농공단지 도약의 날 오늘 행사를 통해서 모든 회원들 분들께서 연합을 잘해서 더 멋진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개회식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회 선언 이후에 국민의례 그리고 내빈 소개가 있겠고요. 환영사와 격려사 그리고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 개회식의 하이라이트 시상식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가 끝나면 3부 순서로 워크숍과 만찬 시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5 충남 농공단지 도약의 날 기념식 행사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귀한 시간 내어서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최원철 시장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남도청
경제기획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이성용 지역정책과장님 환영합니다. 충남벤처기업진흥공단의 박성환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까 특강에서도 뵀었죠. 충남경제진흥원의 이면찬 남부지소장님 반갑습니다.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서규정 회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경북농공단지협의회 김형구 회장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원농공단지협의회 김종진 회장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농공단지협의회 최성교 회장님 환영합니다. 전북농공단지협의회 최초 회장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충북농공단지협의회 김창욱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충남농공단지협의회 임원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죠.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는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고 또 충남농공단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죠. 장지복 회장님의 환영사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남농공단지협의회 회장 장지복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충남농공단지 2025 도약의단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공주시의 최원철 시장님, 그리고 충남도 산업경제실 김영명 경제기획관님, 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성용 지역정책과장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박성환 본부장님, 그리고 한국농단지연합회 서규정 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도회장님, 또 그리고 이사님, 충남농단지협의회 임원과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5 도약의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각 기관장님과 성심 BNF 박종길 회장님, A+SN 정원희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공단지는 수년간 인구 소멸 지역의 지역 산업의 근간이자 일자리를 지켜온 지역경제 발전에 헌신해온 각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주신 기업인 여러분과 근로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공단은 단순한 생산 거점을 넘어서 스마트 기술과 친환경 경영을 접목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새로운 출발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남농공단지 회원사 생산 제품을 재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플랫폼을 2024년에 보안 완료하고 2025년부터 94개 농단지 현원과 생산 제품 등의 정보가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 말까지는 완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사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도 충남농공단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농공단지 회원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홍보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효과 또한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공단지 특별법도 현재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농공단지 회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협조해야만 법률 제정에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충남농단지협의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기부단체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모범적인 기업의 역할을 다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농공단지로 건너기 위해서 회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여해주신 내빈과 한국농단지연합회 회장님 비롯한 각 도회장님 그리고 충남농공단지협의회를 위해서 항상 수고해주시는 우리 임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남 농공단지를 위해서 정말 여러 방면에서 수고가 많으신 장지국 회장님께서 정말 따뜻한 인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는 많은 분들의 축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충청남도의 발전과 또 우리 농공단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 김태흠 충남도지사님께서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지사 김태흠입니다. 네,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영상 메시지 화면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지사 김태흠입니다. 일정상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13회 충남 농공단지 도약의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인사를 준비해 주신 장지복 충남 농공단지 협의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 농공단지는 제조업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며 기업이 성장하고 농촌의 소득을 만드는 충남 산업의 핵심 기반입니다. 충남은 이러한 농공단지의 쉼터와 복지센터, 충남 문화센터 등 공공 기숙시설 등을 조성해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대 도로와 상업소, 공공 폐처리 시설 등을 재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에게 최대 5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해 기업 경쟁력을 돕고 있습니다. 무쪼록 오늘 행사가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입주 기업과 근로자 여러분의 사기를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태흠 도지사님의 영상 메시지 함께 시청했고요. 이어서 박수현 국회의원님께서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역시나 화면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충남 공주부여 청양 출신입니다. 2025년 충남 농공단지 도약의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을 위해 힘써주신 장지복 충남농공단지 연합회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기업인 여러분께 모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 농공단지는 충남 농촌 경제를 이끌어온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반시설의 노후화나 부족, 지방 소멸 물리 등 농공단지에 대한 제도 개혁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충남 농공단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를 기리고 충남 농촌 경제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박수현 국회의원님께서도 영상으로나마 축하의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공주시 시민분들 그리고 농공단지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계신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최원철 공주시장님의 축사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2025 충남 농공단지 도약의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백제의 왕도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인 공주를 찾아주신 많은 기업인 여러분, 또 우리 중기부의 이성용 과장님, 또 도청의 박종복 기획관님을 비롯한 많은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를 운영하거나 지자체를 운영하는 데 가장 큰 요소는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유지가 돼야 세수가 확보가 되고 고용도 창출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도 담보를 복지정책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되는 곳이 우리 농공단지입니다. 우리 충남에는 92개 농공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공주시에는 12개 농공단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지복 회장님이 정한 농공단지 회장을 맡고 계시고 또 충남 회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셔서 아주 공주 시민들의 큰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지복 회장님이 건의를 해주셔서 이 물공급하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서 현행대로 계획대로 하면 5, 6년 정도 후에 이 물공급이 가능했는데 도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시에서 우선 비용을 대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도에서 보전해주는 이런 좀 획기적인 일들이 있어서 계획보다 한 3, 4년 이상 앞으로 좀 당겨지는 그런 좋은 일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 또 대내적인 소비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더욱 힘내시고 오늘 도약의 날을 계기로 해서 서로 상생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는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최원철 공주시장님의 축사였고요. 이어서는 한국농공단지를 위해서 더 열정을 다하고 계신 분이시죠. 한국농공단지연합회의 서효정 회장님의 축사가 있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공단지 연합회장 서유정입니다. 네, 2025년도 충남 농공단지 도약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남 농공단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공주시 최원철 시장님 그리고 도의 박종복 대표관이 많은 일에 기분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 길 마다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부 회장님들, 우리 경상북도 김영구 회장님, 강원도 김종진 회장님, 전라북도 최태호 회장님, 전라남도 최성기 회장님, 충청북도 김창호 회장님, 우리 감사님이신 김주신 감사님, 김기배 이사님도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함께 해주신 충남 농공단지 기업인들 그리고 우리 장지복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공단지가 1983년도에 각 7개 도에 한 농공단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을 해서
최초 7개가 시작돼서 지금 현재 2025년도에 483개 단지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 입주 기업이 8,500여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들이 한 15만 3천 명 정도 근로자들이 종사하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농공단 입주기업 대표님들이 한결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래서 지역 경제와 지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농공단지가 40여 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너무 노후화되고 또 소외되고 국가 정부로부터 아니면 지방 정부로부터 아니면 기초 단체 정부로부터 이제 소외돼서 지금까지 많은 지원 정책을 이끌어내지도 못했고 최근 들어서 우리 충남 농공단 연대 같은 경우도 운반비 우리 전북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운반비 지원 운송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각 지역별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한국농공단연합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농공단지 특별법을 지금 아까 장지복 회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돼 있어가지고 소위에까지는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어야만이 우리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서 지금 우리 한국농공단연합회 차원에서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업인들이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다 뜻을 함께 모아서 이 일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할 때 이 일을 이뤄내지 이 법을 만든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 정책관들 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우리 충남도 농공단지 대표님들 전체가 뒤에서 함께 다 같이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든든한 백이 되어줘야만이 제가 국회에 가서든 정부 부처에 가서든 이 든든한 힘을 바탕으로 제가 이 입법을 추진하는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 같이 함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지역 경제도 어렵지만은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상황에 다 처해 있는 것은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이루어내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내 기빈 여러분, 농공단 입주기업 대표님들의 무한한 영광과 앞으로의 발전과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서규봉 회장님께서도 특사로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가득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 축사를 청해드리고 싶지만 또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께 축사를 청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상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이 표창을 수상하도록 할 텐데요. 도지사 표창 수상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추보농공단지 주식회사 BDC 대표이사 송운용님, 그리고 보령 웅촌 농공단지의 보령제어시스템 대표이사 이대행님 모시도록 하겠고요. 시상에는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박종복 경제기획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송운용님 한 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BDC 대표이사 송운용. 따뜻한 사랑과 헌신으로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신 귀하의 노고에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신 업적이 크므로 이에 표창을 드립니다. 2025년 10월 28일 총회사 김태흠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장과 꽃다발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상장이 기념사진 촬영은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대형님께 표창장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보령 제어 시스템 대표이사 이대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충청남도지사 김태흠 축하드립니다. 역시나 상장과 함께 꽃다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정재규약관님께서 가운데 위치해 주시고요. 두 수상자분께서 양쪽에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꽃다발은 사진 촬영을 진행한 이후에 가져다 주시면 더 멋진 사진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상장이 잘 보이게 사진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인분들께서는 상장을 들고 사진 촬영이 마치면 그 이후에 꽃다발 전해주시고요. 개인적인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지인분들 꽃다발 전달드리면 되겠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사진 촬영하실 분들 계시면 이후에 사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공주시장의 표창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최원철 공주시장님께서 직접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고요. 공주 정한농공단지협의회 서성만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표창장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부장 서성만.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열정과 애향심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농공단지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했으므로 이에 표창패를 드립니다. 2025년 10월 28일 공주시장 최원철 축하드립니다. 표창장과 함께 꽃다발 전달드렸고요. 역시나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패가 잘 보이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환한 미소를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인분들 꽃다발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사진 촬영도 지금 얼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개인적으로 사진 촬영 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성만님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공주시장상 수상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산시장님의 표창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서산시장님을 대신해서 충남농공단지협의회 장지복 회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고요. 표창을 수상하실 분은 서산 수덕농공단지 세진 유달찬님이신데요. 대리수상으로 서산농공단지협의회 이인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사진, 자원, 유달찬.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열정과 애향심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농공단지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했으므로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5년 10월 28일 서산시장 이완석 축하드립니다. 네, 멋진 표창패와 함께 꽃다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 표창패가 예쁘게 보일 수 있게 잘 들어주시고요. 네, 지금 지인분들 혹시 꽃다발 전달 주실 분 계시면 전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 시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님의 표창입니다. 시상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성용 지역정책과장님께서 해주시겠고요. 서천 종천농공단지 연우의 홍지연 대표이사님, 그리고 공주 정안농공단지의 에드스윗 하용준 대표이사님, 네, 시상 대상자십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홍지연님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연우 대표이사 홍지연. 귀하는 지속적인 품질 및 경영 혁신을 통해 신제품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타기업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윤우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하용준 대표이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표창장 에드스윗 대표이사 하용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윤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네, 우리 이성용 과장님께서 가운데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상자 두 분 모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진 촬영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과 상장이 잘 보이게 펼쳐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카메라를 향해서 네, 환하게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꽃다발 전달 주시고요. 개인적인 촬영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는 대전지방조달청장님의 표창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정학수 대전지방조달청장님을 대신해서 충남농공단지협의회 장지복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겠고요. 시상하실 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득산농공단지 퓨어바이더스의 이광동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표창장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퓨어바이더스 대표이사 이광동. 귀하는 평소 투철한 기업관과 사명감으로 충남농공단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정부 조달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대전지방조달청장 정학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시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지방조달청장님의 표창을 수상하신 이광동 대표이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사진 촬영하실 분 네,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음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의 표창을 시상하도록 할 텐데요. 충남지역본부 박성환 본부장님께서 시상에 수고해 주시겠고요. 시상하실 분은 공주 정안농공단지의 동원시스템즈 김봉목 본부장님, 예산 동물약품 수출단지의 고려 BMP 조정훈 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표창장 동원시스템즈 본부장 김봉묵. 귀하는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사회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했기에 2025 충남 농공단지 도약의 날을 맞아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5년 10월 2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강석진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함께 부상 그리고 꽃다발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조정훈 부장님께 표창장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고려 BNP 부장 조정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강석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꽃다발과 상장 그리고 부상까지 전달 드렸습니다. 역시나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김봉묵 그리고 조정훈님께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박성환 본부장님과 함께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전해주실 분 계시면 전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계속해서 충남경제진흥원장님의 표창 수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충남경제진흥원의 임윤찬 남부지도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예산 동물약품 수출단지 고려BNP 정광순 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표창장 고려BNP 과장 정광순, 충청남도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장 김찬배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함께 그리고 꽃다발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이 커서 잠시 내려놓도록 하겠고요. 표창장 글자가 잘 보일 수 있게 예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개인적으로 축하 보내주실 분 계실까요? 자, 바로 다음 시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농공단지 협의회장의 감사장 수상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충남농공단지 협의회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요, 충청남도청 산업유치과의 나종철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장 충청남도청 산업유치과 팀장 나종철. 귀하는 충청남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습니다. 항상 관심과 배려로 기업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충청남도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5년 충청남도 농공단지 도약의 날을 맞이해 감사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2025년 10월 28일 충남 농공단지 협의회 회장 장지모 축하드립니다. 감사장과 함께 예쁜 꽃다발과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장지모 회장님과 함께 기념사진 예쁘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개인적으로 촬영하실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시상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상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내빈 모든 분들 무대로 잠시 모시고 단체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내빈 분들 그리고 오늘 시상하신 분들 상장을 들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상하신 분들은 상장을 들고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내빈 분들도 모두 무대로 모시고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조금만 앉아서 땡겨도 되니까요? 아니, 괜찮아요. 그거 잡으셔? 내려가서 회장님은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회장님, 예, 그 정도. 예, 뒤로 바꾸시면은, 예. 그 오른쪽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른쪽에 한 분, 이쪽으로, 예, 거기 상 받으신 분인데 밑으로 내려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두 분이서 바꾸시면은, 예.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요. 하나, 둘. 예, 자, 됐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충남 농군단지 화이팅. 자, 충남 농군단지 화이팅! 한 번 더요. 충남 농군단지 화이팅! 예.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3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요. 내빈분들 그리고 시상자 여러분들 자리에 바로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순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빈분들 자리 착석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시상자분들도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를 위해서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빈분들 중에 소개가 빠진 분이 계셔서 지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고광철 위원장님 잠시 앞으로 모시고 짧게 있는 인사 말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건설소방위원장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25년도 도약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농단지 대표님들, 우리 장기복 입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참석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농단지가 이렇게 살아야 지역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단지는 제가도 한 40년 전에 우리 안병건 여기 회장님이신데 성선 농공단지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거기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일이 있다가 시의원에 당선돼서 시의원하고 시의장하고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도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가 발전해야 지역이 발전이 있고 지역의 일적 창출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농공단지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안면에 그 농공단지 그쪽으로 가는 상수도 사업이 그동안에 미진했어요. 그래서 그걸 상수도 사업을 앞당겨서 물을 들어가게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재고등학교 상수도도 그쪽으로 들어가게 했고 그래서 앞당겨서 이런 좋은 일을 우리 농공단지 일이라면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있는 사장님들, 시장님들 모든 분들 앞으로 잘 농공단지를 살려나가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길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정보를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장례 정리 후에 바로 이어서 3부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워크숍 시간에는 두 가지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피플앤드림의 김대식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가장 효과적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방법에 대한 강의, 그리고 A+S의 최호용 상무님께서 준비해 주신 성공적인 가업 승계 전략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됐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먼저 가장 효과적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해주실 피플앤드림 김대식 대표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피플앤드림의 김대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충남 농공단지 협회 도약의 행사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에 그 여러 대표님들 모시고 지역 특화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표님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넘길게요. 여러분들 회사의 근로자들이 사실 가장 큰 관심이고 또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업체에서 인하인 근무자들을 초청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인하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것도 용이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불법 외국인들, 불법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기업체에서 외국인들 채용에 이러한 방법도 있더라 하는 것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물론 여러 대표님들께서는 F2R 비자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귀에 잘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피플앤드림이라고 하는 회사는 2018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기업체들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생산 현장에서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들어오는 그 비자 코드가 인하인 근로자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몰라요. 대부분 한국 문화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다 30대, 40대 아줌마 아저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운영을 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온,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한 유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한 유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방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좀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찍어야 됩니까? 예. 여기 다음 편으로 넘겨주세요. 네, 하나 더. 네. 지역 특화 비자라고 하는 것은 F2R이라고 이렇게 코드 네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코드가 주로 2계열 비자입니다. E7, E8, E9, E10. 2계열 비자에서 E7은 특정 비자라고 그래가지고 전문가, 준전문가, 관리자 이런 형태의 사람들한테 주어진 게 E7 비자예요. 그리고 E8 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계절 근로라고 많이 아시죠? 계절 근로자들한테 주어지는 비자가 E8 비자입니다. 그리고 E9 근로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E9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E10 근로자가 어선에, 그러니까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E10 근로자 비자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F비자라는 것도, F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F비자는 쉽게 얘기하면 거주하는 사람들 비자입니다. F2 비자, F5 비자는 영주권, F6 비자는 결혼이민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계열 비자보다는 F계열 비자가 훨씬 더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비자입니다. 근데 F2R이라고 꼬다리에 R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진 비자예요. 금년부터 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비자입니다. 근데 이 F2R 비자는 쉽게 얘기하면 지역 특화 비자라고 그래가지고요.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고 연결이 되면 F2R 비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시행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25년도 3월 4일부터
내년도 12월 말일까지 시행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좀 넘게 이러한 제도가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26년 12월 말이 끝나고 27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비자가 지자체에서 추천해서 법무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비자입니다. 잠깐 넘겨주시면. 그러면 인구 감소 지역이 우리 충청남도에 어느 지역이 돼 있느냐라고 본다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당진이나 아산이나 천안, 서산, 홍성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은 조금씩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F2R 비자를 신청하고 F2R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한 유학생들 그리고 어떤 소득 기준이 기준이 되느냐 하는데요. 여기 보면 연소득이 2,941만 8,840원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계약으로 약 2,900만 원, 월급으로 하면 약 245만 원 정도 계약을 하면 F2R 비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한 210만 원 정도 되죠. 우리 회사는 직원들하고 근로계약할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한 210만 원 정도에서 계약하는데 245만 원 정도는 너무 높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조금 유두리를 부리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든지 오버타임 없는 회사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오버타임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로 오버타임으로 해서 연장수당 해가지고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만 업시켜서 넣으면 제가 볼 때는 월급 245만 원 정도 계약하는 건 전혀 문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뭐 요즘 회사에서 다 점심 주잖아요, 그죠? 점심 중식비로 뭐 20만 원, 30만 원 정해놓고 중식비를 또 공제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유두리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월급으로 한 245만 원 정도의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전혀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류 기간은 최초 1년으로 계약을 합니다만은 신청일 기준으로 이 지역에서 5년을 거주하겠습니다라고 근로자가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5년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용의 안정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네. 그렇다고 한다면 F2R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고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궁금할 것 같은데 우리가 E9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약 20% 혹은 30% 정도밖에 채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신청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F2R 비자는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3명 우리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 인원이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회사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1명에서 5명 이하의 기업은 3명까지 F2R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여기 중규모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이 6명 이상 50명 이하의 기업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한국인으로 30명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면 F2R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15명까지 고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9 근무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정리해 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F2R 비자 지금 제가 여기 E74R이라고 제가 또 이렇게 써놨는데요. F2R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불법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다, 내지는 불법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대표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흔하진 않은데 가끔 계셨어요. 근데 그 부분은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법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건 형사적인 처벌이고요. 형사적인 처벌이 아니고 행정적인 처벌을 받으면 범칙금, 과태료 이런 것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F2R 비자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위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F2R 비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E74R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E7 비자라는 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죠. E7 비자는 E71, E72, E73, E74 이렇게 네 가지로 그 E7 코드가 나눠집니다. E71하고 2는 전문가, 준전문가로 되어 있고요. E73는 기능 인력이고요. 소위 우리가 최근에 많이 접해본 조선소 용접공, 조선소 도장공 이런 것이 E73입니다. 그리고 E74가 있어요. E74는 숙련 기능인이라고 그래가지고 E9 근무자로 온 E9 근무자들이 4년 이상 근무를 하고 이 사람들이 E9 근무가 최장 근무 가는 날이 4년 10개월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E9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한테 숙련 기능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E7 비자로 전환을 시켜줬어요. 그거는 회사에서 허락을 받아야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E7 비자를 받았었거든요. 4년 이상, 5년 이상이었는데 그것이 작년에 1년이 좀 땡겨져고 4년 이상 근무한 E9 근무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E7 비자, 좋은 비자를 주겠다 한 게 5년에서 4년으로 줄었었어요, 작년에. 근데 E7 해놓고 꼬란 게 또 R이 붙었어요. 요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근로자 채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비전문 취업으로 된 E9 근무자, 또 선원 취업으로 되어 있는 E10 비자, 또 방문 취업으로 되어 있는 H2 비자. H2 비자가 뭔지 아신가요? H2 비자는 E9 근무자하고 똑같습니다만은 동포들한테 주는 E9 비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F 비자를 잠깐 설명했는데 F2 비자, F5 비자, F6 비자가를 간단히 설명했지만 F4 비자도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F4 비자는 동포들한테 주는 비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전문 E9, E10, H2 비자로 한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지역 특화형 전문 인력 비자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E74R의 자격 요건입니다. 체류 요건이 최근 10년간 E9이나 E10이나 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비자다. E74R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던 E9에서 E74로 넘어갈 때 기본적인 조건이 뭐였냐면 4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E74인데요. E74R은 2년만 근무해도 준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주는 혜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점수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평균 소득 혹은 한국어 능력 이런 것을 환산한 점수가 300점이 만점인데 그 중에 200점만 맞으면 E74R 비자를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이것도 조금 신경이 쓰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2년간 연간 평균 2,5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연평균 2,500만 원이면요
월소득 200만 원입니다. 월소득 200만 원 이상인 최근, 그러니까 직전 연도 2년 동안 월소득 200만 원 이상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세분포 R을 주겠다. 그리고 농축산업, 내항 상선 종사자는 연간 2,400만 이상이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축산업이나 어업이나 이런 그 내항 상선 이쪽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을 준다는 거죠. 전년도 소득을 100만 원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용 계약은 새로 신규로 고용할 때는 100만 원 정도를 더 줘라. 연봉으로 100만 원 정도 더 준다 그러면 연봉 2,600 정도 이상으로 맞춰서 계약을 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는. 근데 전년도 소득 기준은 연봉 2,500만 원만 되면 비자 주는 데는 문제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지역 특화형 비자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가족을 초청할 수가 있어요. E9 근무자로 온 사람들 가족 초청 못합니다. E9 근무자로 온 사람들 가족 초청을 못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되고 혹은 좀 뛰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E9 근무자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을 초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안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도 약간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자녀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자들이 심적으로나 혹은 생활하는데 안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그 지역 특화형 비자는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우리 기업체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여기 지금 지역 특화 비자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실 그렇게 그냥 별반은 큰 건 없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가 있고 다문화 사회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고 글로벌 인재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E74R보다는 F2R 비자. 요거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2023년도 정부 통계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중에 실제로 취업을 하는 사람은 8%라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제가 8% 안 됩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2%? 많아야 3%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취업이 안 돼서 대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사람들이 11%. 그리고 비자가 만료가 돼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28%. 그럼 그것이 한 3개가 합하면 약 50% 가까이 돼요. 그럼 나머지 50몇 프로는 통계가 없습니다. 통계가 없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벌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쉽게 얘기하면 베트남, 라오스, 이런데, 필리핀, 이런데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럼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못하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이 친구들 정말로 우리나라에 학문을 연구하려고 대학에 오는 사람들은 아마 100명 중에 1명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일을 하려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벌려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여기 있는 분들 주변에 대학교 있습니다. 대학교 가보면요, 정말 웃겨요. 우리나라 전문대학교 4년제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은 더 심해요.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요. 우리 학교에 와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유학생들을 받는 이유는 뻔합니다. 내국인 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학생들을 유치해야 대학교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없으면 학교 못 닫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요. 받는데 얘네들이
공부하려고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요.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돈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벌어가지고 본국에도 좀 보내줘야 되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직으로 일하면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 한 4, 5년 전만 해도 한 4, 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요즘 한 7, 80만 원 정도 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학교에 가기도 전에 공항에서부터 이탈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탈 안 해요. 왜? 얘네들이 이탈을 해가지고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고 이탈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해요. 손에 기름 묻히면서. 그런데 이 친구들 월급 얼마 받는지 아시잖아요. 대부분의 회사는 월급이 시급, 최저시급으로 대부분 다 정해져요. 거기에 우리는 시급이 플러스 500원 정도 더 줘. 한 1,500원 정도 줄게. 혹은 1,800원 정도 줄게. 이 정도면 많이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가게에서, 식당에서 접시를 닦아도 최저시급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탈을 해가지고 공장에 틀어박혀갖고 손에 기름 묻혀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좋은 사장님들 만나면 참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은 사장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알아요.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너 이러면 새끼 막 그냥 욕먹어가면서 해도 최저시급밖에 못 받아요.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식당에서 접시를 닦아도 최저시급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탈을 안 해요. 이탈을 안 하고 가능하면 한국에서 버티자,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는 애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학교에서도 그거를 인정을 해줘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시골에 있는 모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이 한 2,000명 정도 된대요. 한국인 학생들은 500명, 6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외국인 학생들이 일주일에 수업을 하루만 나와도 된대요. 나머지는 수업을 안 나와도 된대요. 이 친구들이 전국에 흩어져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공장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해요. 근데 비상 연락망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비상 연락망 갖춰져, 야 내일 저기 뭐 어디서 조사하는데 그 비상 연락망 때리면 그 다음 날은 다 학교에 오는 거예요. 안 잘리는 겁니다. 학교도 살고 학생도 살고.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해요. 자,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렇게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어학연수 2년, 전문대학교 최소 2년, 4년제 대학교 4년, 그러면 최소 6년에서 7년 정도를 한국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면 한국말 잘 알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도 알고요. 젊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 눈높이가 한국에서 한 5, 6년, 6, 7년, 7, 8년 살다 보면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 사무직 뭐 이런 거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부도 안 한 외국인 유학생들 대학교 졸업했다고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써줄까요? 안 써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 결국 갈 수 있는 데는 현장이에요. 그거를 저는 제가 여기 요거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제가 깜빡하고 여기 그 PT 자료에 저희 회사 소개를 안 넣네요. 저희 회사 소개를 안 넣고 여기 만약에 마지막에 보면 피플앤드림 대표 김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한편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행정사는 아닙니다. 행정사는 아닙니다만은 저희 직원 중에 행정사가 있고요. 법무부에서 30년 이상 정말 행정 출입국 관련한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위반했던 분들이 그래서 직원으로 있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 갖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학생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취업을 도와준다든가, 혹은 거주를 도와준다든가, 혹은 입학을 도와준다든가, 혹은 이 사람들 비자를 도와준다든가, 뭐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people and dream 하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페이스북에 보시면 페이스북에 영어로 people 그리고 and는 이 기호가 아니라 그 뉴스 할 때 N, people and DREAM 치면 페이스북에도 저희 회사 팔로워가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혹시 관심이 있거나 그러시면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여러분들 그 직원 채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으시면 바로 다음 강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방법의 김대직 대표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강의는요. A+S의 최호용 상무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성공적인 가업, 승계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A+S의 최호영입니다. 지금부터 딱 30분간 대표님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궁금한 없어냈으니까 조금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강의 마치고 나서 대표님들에게 꼭 한 가지는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A+S에 소속되어 있고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임원으로 한 4년 전에 승진을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 중에 CFP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주로 이런 일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자, 세금, 부동산, 보험, 상속, 은퇴, 금융 등 종합적인 재무 관리를 해주는 그런 일을 이제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지가 제가 29년째 이제 일을 하고 있고, 특히나 대표님들을 포함해서 VIP 고객들을 자산관리 서비스를 한 지가 제가 한 18년째 이제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제가 주로 VIP 고객분들 자산관리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부동산 부자가 많으셔서 부동산 제 스텝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절세 상품들을 많이 안내드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세무사가 직원으로 고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소송과 관련된 일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호사도 저희 직원으로 중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현장에서 우리 대표님들하고 같이 상담을 진행해드리는 직원도 오늘 함께 와 있으니까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강의 마칠 때까지 뒤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작은 테마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제가 주로 어떤 부분에서 대표님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언의 주제가 처음에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오늘 본 주제인 가압상속과 관련돼서 가압승계와 관련된 얘기를 사례를 섞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은 최근에 제가 대표님들에게 많이 전달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회사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미지급 배당이라는 얘기를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나눠드렸던 자료에도 아마 리플렛시에 한 장짜리로 두 장이 제가 넣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주제로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특히 궁금하시면은 강의 마치고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대표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챙겨 보셔야 되는 사회적인 부분들인데요. 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이렇게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대표님들이 꼭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엄선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창업 단계에서는 주로 정관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최초의 정관을 만드시는 거니까요. 여기서 특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내용들이 직업 규정들입니다. 특히 회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직원인 임원분들을 위한 보상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가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혹시 대표님들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할 세무서에서 이런 통지서를 받아보신 적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임원 보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통지서를 관할 세무서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대표님들의 보수 규정이라든지 퇴직금 규정, 상여금 규정들이 우리 정관에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게 외부의 공신력 있는 공정기관으로부터 공정이 되어 있는지 여기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회사가 이제 창업을 단계를 거치고 성장을 하게 되면 기업 규모를 크기 위해서 자본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본금을 조달할 때 정책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매출도 커지고 수익 규모도 커지게 되면은 이제 수익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면은 절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단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번째 단계가 안정 단계인데요. 이 단계가 들었으면은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회사의 사회에 있는 내부 유보금을 회사의 임원분들이 안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절세할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전에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표님은 회사로부터 소득을 한 몇 가지 정도를 받고 계십니까? 제가 이게 앞에 보여드렸는데요. 회사를 운영한 대표님은 회사로부터 소득을 총 10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주로서의 소득이 한 3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임직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총 7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최고 세율입니다. 49.5%, 49.5%. 우리 소득세율의 최고 세율 구간이 49.5%니까요. 급여를 계속 많이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로 소득을 분산해서 가져오게 되면 그 자체가 절세가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 주제인 승계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두 번째 테마가 바로 가업 승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제가 성장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최근 18년간 우리 여기 계신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린 결과 대표님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대표님들이 주로 알고 싶어 하는 법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총 2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굵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것들이 특히나 질문들이 또 많으셨고 많이들 듣기를 원하셨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10가지 정도를 추려서 제가 별도로 우리 대표님들에게 나눠드렸던 유인물안에 브로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나 대표님들이 질문이 많았던 내용들을 따로 골라놨었고요. 낮장으로 한 2장 정도 리플렛을 더 넣어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대표님들을 막 뵙게 되면 많이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업 승계와 관련된 얘기를 중점적으로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업 승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할 텐데요.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일반적으로 이 정도 로드맵을 그리시고 보시면은 우리 회사는 어느 방향이 적당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라고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텐데요. 회사를 창립했던 대표님이 회사를 잘 성장시키고 그 다음 세대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할 때 방법이 첫 번째 단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세금을 많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운영하시는 회사를 상속을 통해서 넘겨주는 방법일 겁니다. 회사를 운영하던 회사를 넘겨주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산하승계내 주식을 증여해주는 가업 상속을 전제로 한 사전 증여 제도가 있습니다. 2가지 케이스 모두 최대 600억까지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회사를 물려주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제도를 그렇게 잘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관리 요건도 필요한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업 상속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일반 상속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2세대가 없거나 아니면 가업을 물려받아야 되는 2세대가 아버지 회사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일반 상속으로 가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보셨던 세금 공제 혜택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일반 상속으로 가셔야 되니까 상속세를 많이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표님들이
나중에 상속이 되실 때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산을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많은 자산이 우리 회사 주식이라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고 회사 주식을 거의 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회사 주식을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이게 바로 현금이 되는 재산이 아니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주식으로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를 대비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플랜을 별도로 수립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2세대를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플랜 중에 하나가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많이들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상 감자보다는 미처분 이익을 소각시키는 방법으로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길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적 질문해 주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반 상속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니까 자제분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럼 첫째 자녀한테는 회사를 물려주는데 둘째나 셋째 자녀한테는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물려주려고 하는데 지차에게는 다른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 거죠. 네, 다른 회사를 물려줘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를 물려받아야 되는 자제분이 아버지 회사 말고 자기가 관심 있는 회사가 달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녀가 원하는 회사를 창립시키고 거기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첫 번째가 창업자금을 정렬해 줄 경우에 세법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 특례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자금을 정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자녀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대여금 플랜으로 자금을 이전해주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면은 세 번째 단계로 갔을 경우에는 실제로 새로 회사를 차렸을 경우에 부모님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하고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빌려주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요즘 대표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자제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공무원에 취업을 하고 있다든지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면 굳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지 않고 자기가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직장에 만족해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일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때에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단계가 바로 청산 단계. 청산 단계인데요. 이 청산 단계에서도 좀 신중해야 되는 것들이 잘못 청산하게 되면 법에서 폭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 세금 혜택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물려주는 방법에는 살아생계를 물려주는 방법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물려주는 방법이 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원하는 회사를 창립해서 거기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어느 정도 세금 혜택이 있느냐 하니까요.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최고 600억까지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드러낼 수가 있는 것들이지요. 대부분의 재산이 사업자산이라면 세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개인재산은 나중에 별도로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만 기존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조건만 맞으면 최대 600억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회사를 차려서 새로 신규로 창업할 경우에는 최대 100억까지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증여를 하는 거니까 증여세를 내야 될 텐데 대표님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이 30억이 넘어가면 50%가 세금입니다. 상속세든 증여세든 세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세금을 10%로 아주 낮은 세금으로 재산을 100억까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상속이 되시고 나서 사업자가 물려주는 가압상속일 경우에는 메뉴와 마찬가지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절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대표님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줬을 경우에 최대 60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자산에 대해서는 거의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는데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이 약 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가압상속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물론 쭉 올라가고 있는데 늘긴 늘었습니다만은 2023년도에 188명, 아마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2만 명 중에서 200명도 안 되니까 신청 건수가 1%가 채 안 됩니다. 이렇게 세금 혜택을 많이 주고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을
늘었는 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생각보다는 신청을 좀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총 신청한 금액이 1조 2천억 원 정도니까 회사당 한 70억 원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이용을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절대 건수에 비해서는 1%가 채 안 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25%에서 30% 정도는 그조차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만 가압 상속 요건하고 사업관리 요건이라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시켜줘야지만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세금 혜택을 고스란히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압 상속 요건은 이렇습니다. 회사는 매출액 자산 규모 업종 제한에 맞춰서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회사를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경우는 최소한 회사를 10년 이상 운영하시고 물려받는 자녀는 적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부터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등재를 해야 되는, 회사적인 가압적인 요건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요거는 웬만하면 다 충족을 시키는데요. 사실 사업관리 요건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이들 이렇게 개선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가압을 물려받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5년간 가압에 계속해서 종사해야 되고요. 절대로 아버님한테 받은 지분을 줄여서도 안 되고, 사업자산을 팔아먹어도 안 되고, 폐업을 해서도 안 되고, 5년간 정기적 근로자 수라든지 소득도 줄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년간은 적어도 이 조건을 유지를 해줘야지만이 앞에서 보셨던 세금 혜택을 고스란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년이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7년으로 줄었다가 현재는 5년으로 그냥 좀 완화된 것이 이 정도 수준이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는 충분히 이렇게 지킬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 대표님한테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은 회사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저는 가급적이면 신청을 좀 우려 섞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상속이 되고 나면은 좀 세무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양도세 2월 과세를 적용받아서 그걸 물려받은 자녀 입장에서는 나중에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을 많이 있는 사업장 측에서는 저는 크게 권하지 않고 위험 요인에서 반드시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있고요. 제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참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강의 마치고 나면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회사를 물려주는데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이 되고 나서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생 전에 미리 주식을 정의하는 제도인데요. 마찬가지로 혜택은 600억 원까지 세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주고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세금을 거의 안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가압자산에서 10억 원은 공제를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정의해 줄 때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줄 때는 10억 원까지 주더라도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10억 원까지는 증여세 자체가 비과세가 되는 거죠. 10억 원보다도 더 줄 경우에는 10%만 세금 내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세금이 40%입니다. 증여세가. 그런데 부모님이 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10억까지는 세금이었고 10억이 넘어가면 10%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다만 좀 챙기셔야 될 거는 뭐냐 하니까요. 주식을 물려받는 자녀분 입장에서는 10억까지는 세금 없고 10억을 넘어간 금액이 됐으면 10%만 세금을 내고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니까요. 주식을 물려준 부모님께서 상속이 됐을 경우는 정산과세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가지고 계셨던 다른 개인 재산과 합산해서 이미 받았던 주식을 정산해서 세금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전할 때는 세금이 거의 없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상속이 되시면 그때 다른 재산과 합산한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요. 자녀분이 아버님 주식을 물려받아서 기업을 키워서 기업 가치를 훨씬 더 크게 성장을 시켰다 하더라도 성장은 가치는 고스란히 자녀 거고요. 자녀가 나중에 상속세 합산하는 것은 10년 전, 20년 전에 그때 받았던 자산 가치만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압승기를 근저로 해서 증여를 합니다. 성년 자녀에게 물려줄 텐데요. 주식을 줄 때는 자녀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그래서 10억 원까지 제가 세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10억 원을 평가를 해보니까 주식의 37%가 이전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37%가 이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10억 원 이외에도 일반 증여 5천만 원 여전히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증여 5천만 원 최대한 활용하니까 1.8% 섞어서 38.8%까지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더라도 증여세는 한 푼도 없는 거죠. 그 말고도 배우자에게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되면은 배우자에게 일반 증여만 가능한데요. 6억 원까지 세금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배우자에게 재산을 넣을 때는 6억까지 세금이 없는데요. 평가해보니까 22%까지 세금 없이 지원을 해줄 수가,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98% 지분을 대표님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제분에게 38.8%, 사모님에게 21%, 이렇게 이전하고 나니까 대표님 지분 가치는 37%로 줄어들어서 가족에게 증여세 한 푼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지금 현재가 작년 연말 기준에서 한 26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 가압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활용해서 전액 지금 이전을 하고 싶다 하면 세금 내셔야 되겠죠.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세금이 6천만 원 정도,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 정도 세금을 부담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후관리요건 5년간 충족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인정할 때는 지금 당장에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산을 이전시켜주는 방법에 자녀가 원하는 회사를 창립시켜주는 거죠. 자녀가 원하는 회사를 세우고 거기다가 자금을 지원해주는데 그 지원해주는 자금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대 100억 원까지 세금을 낮게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5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앞에 제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새로 회사를 창립할 경우에 내 회사를 줄 때는 10억까지 세금이 없고요. 새로운 자녀가 원하는 회사를 새로 설립할 경우에는 5억 원까지 현금을 증여하더라도 세금 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회사를 차려야 되는 거죠. 사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억을 넘어가게 되면 10%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50억까지는 10%까지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혹시 창립을 하면서 회사를 설립하면서 직원을 10명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50억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총 그래서 100억까지 10%의 세율, 낮은 세율로 자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가능한 업종도 있고 불가능한 업종도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불가능하냐면요. 요즘 경치 좋은데 야외에 가면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있죠. 거기에 사장님들 보면 대부분 젊은 사장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원하는 게 젊은 친구들은 커피 좋아하지 않습니까? 커피 가게 차리는데 커피는 여기 창업자금 지금 특례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커피 가게에 빵 팔고 뭐 디저트 팔고 이런 것들은 음식점으로 들어가서 여기 해당이 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외에 있는 넓은 부지에 시설 잘해서 이렇게 회사를 차려주는데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주는데 5억까지 세금은 증여세가 없고요. 그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10% 정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신 거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고요. 일반 증여를 만약 하게 되면 세금 없고 나중에 다 내야 되는 거죠. 예컨대 부모님이 자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장을 이렇게 창업을 하는데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제도를 활용해서 20억을 지원해주면 세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20억 원을 주는데 세금 1억 5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요. 일반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6억 원이나 됩니다. 무려 4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냥 주면 6억 원 세금 낼 걸 회사를 설립하는 곳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면 그 4분의 1인 1억 5천만 원 세금으로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빌려줄 수 있습니다. 빌려준다는 얘기는 증여가 아니니까 당장에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겠지요. 자, 그래서 자녀가 상황에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증여나 현금 대여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
회사가 원하는 회사를 창립해서 자금을 지원해 줄 때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창업자금 증에서 특례제도를 활용해서 50억, 직원을 두 채용하면 최대 100억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일반 증여, 현금 증여는 뭐 얼마든지 세금 부담하고 주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자녀가 설립한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한 20억 정도까지는 빌려주더라도 현행세법상 이자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현재 세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봐야 대여금 플랜인데요. 자녀가 원하는 회사를 차려주는데 부모님이 우선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녀는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합니다. 본인이 대주죠.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러면 이 법인에 현금 자산이 많은 부모님이 법인에다가 돈을 빌려줍니다. 자녀한테 바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죠. 한 20억 정도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법인 입장에서는 20억 5천만 원 자산이 생기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금융기관의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정도 더 담보대출을 받아서 30억 5천만 원 가지고 상가형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상가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겠죠. 이 임대소득으로 자녀는 자기 급여를 받아가실 수도 있겠고요. 배당으로 받아가실 수도 있겠고 이자를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도 돈이 나오면 모아서 이 돈 모아서 은행에 대출을 끌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돈들이 쌓여서 대출 다 갚고 나면은 이런 고스란히 자녀 몫의 재산이 되는 거지요. 자연스럽게 이 자산이 이전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행은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되는 거고요. 부모님이 빌려준 20억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내도 됩니까? 법인 입장에서, 자녀 법인 입장에서는 이자를 안 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빌려준 돈에 이자가 연간 1억 원이 안 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이 부모님에게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증여받은 거잖아.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한도가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넘어가게 되면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요. 한 20억 정도까지는 세금 없이 부모님 돈을 무상으로 쓸 수 있고 시간만 많이 확보된다면 자녀분 입장에서는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상속과 관련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극단적인 사례인데요. 이 대표님이 재산이 회사 지분 100억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개인 재산은 전혀 없고 회사 지분만 100억 있는 대표님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상속이 되시면 상속세만 한 30억 정도 나옵니다. 배우자 계시고 자녀가 있다는 가정하면은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최대한 활용하시면은 세금은 한 30억 정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물려주는 거는 회사 주식밖에 없는데 세금 30억은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상속세를 낼 만큼 이렇게 현금 유동성이 많은 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이런 문제가 생길 걸 미리 예측을 하고 회사 자금으로 보험금 30억이 나오도록 본인이 상속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한 30억 정도 보험금이 나오도록 회사 명의로 보험 계약을 하는 거죠. 사망보장보험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회사 자금으로 이렇게 본인 유고 시에 상속세 전말을 목적으로 이렇게 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대표님께서 상속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회사 주식 100억 원을 우리 가족들에게 물려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국세청에서는 세금 내라고 하겠죠. 30억 세금 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상속이 물려받은 거는 현금이 아니고 주식을 받았는데 그럼 이 주식 가지고 상속세를 내려고 하니까 국세청에서는 안 받아주는 거죠. 왜냐하니까 국세청에서도 환가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받아서 나중에 공을 처분해봐야 실제로 환가되는 것이 30%가 채 안 된다 하더라고요. 100억 받아봐야 30억도 못 건지니까 아예 안 받는 거죠. 그럼 언제 받았으면 나 받은 게 이밖에 없는데 다른 개인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 집한채 빼고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을 제외하고 다른 재산을 다 처분하고도 이밖에 없으면 그제서야 받아준답니다. 그러면 대부분 회사 고급 가정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100억치 받은 이 주식을 결국에는 환가를 하려면 사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 내 회사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 회사에다가 주고 현금 30억을 가지고 오는 거죠. 자본금을 그만큼 주식을 소각시키면서 그 대가로 30억을 받아오는데 이 30억 어디 있냐니까 보험금 30억 받은 게 있으니까 이걸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수인 입장에서는 30억 원치에 해당되는 주식을 회사에다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 30억을 받아서
국세청에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대표님들이 상속이 되셨을 경우에 재산의 어떤 규모를 보니까 회사 주식이 제일 많다는 얘기죠. 집 한 채 있고 상가 조매랑 하나 있고 현금 조금 있고 그 정도니까 상속세를 낼 만한 어떤 현금 지원이 많이 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지금 한 5분 정도만 제가 최근에 대표님들에게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 미지급 배당을 활용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플랜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리플렛에도 한 장이 있는데요. 간략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 미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한 해 동안 회사가 사업을 하고 나서 벌어들인 수익도 있고 지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물건값도 주고 맨 마지막에 세금도 다 주고 그리고 주주들에게 배당도 다 하고 남는 돈, 그 남는 돈이 만약에 있다면 그 돈은 회사의 자본 계정 항목으로 미처분 이익 항목으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배당을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들 20년, 30년 회사를 운영하는데도 배당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팁을 하나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이자와 포함해서 1년에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 좀 많이 냅니다. 최고 세율이 49.5%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안 넘어가면 15.4%만 세금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에 배당을 발생시키면 세금은 308만 원 냅니다. 좋은 점은 뭐냐니까요. 우리가 급여를 올리게 되면 4대 보험 가건세를 내야 되죠. 그리고 그 이름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납니다. 4대 보험 가건세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배당은 그런 건 없습니다. 15.4%만 내면 됩니다. 2천이 안 넘어가면. 그러면 세금 308만 원 제하고 실제로 배당금은 1692만 원입니다. 이거를 배당을 결의하게 되면은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될 텐데요. 안 받고 배당금을 안 받고 회사에다가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부채 항목에 미지급금 항목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부채 항목이 이렇게 잡힙니다. 자, 여기서 대표님이 하시는 액션 플랜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년 결산할 때마다 저는 배당하겠습니다라고 기장대리 세무사님에게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308만 원 배당할 때마다 308만 원만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대표님이 부담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받아야 되는 돈에서 떼는 거니까 대표님은 배당해 주세요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잊지 말고 매년 꾸준하게 한번 해봅시다. 한 5년 했습니다. 잊지 말고 매년 결산할 때마다 기장대리 세무사님한테 배당해 주세요 2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5년을 모으니까 이 원금이 8,460만 원입니다. 한 해에는 1,692만 원인데요. 이 돈 받으시면 대부분 대표님 저축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소비성 지출로 소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게 한 5년 모아놓으니까 목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목돈이 됐지, 그죠? 근데 실제 돈을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회사에다 그냥 쌓아놓은 거지요. 회사에다 쌓아놨습니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돈을 만들어준 거죠. 벌써 사업을 20년, 30년에 해오신 대표님들 시간이 돈을 만들어주는데요. 부담하시는 이런 플랜을 했을 경우에 장점은요. 일단은 회사로부터 자금을 가져오는데 세금이 적다. 15.4%만 부담하면 된다. 4대 보험 가건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대표님은 하시는 일이 배당 지시만 하면 됩니다. 기장대리 세무사한테 3월 달에 결산하실 때 매년 배당해 주세요라고 얘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다른 건 이제 하실 게 없습니다. 그리고 미처분 이익금이 줄어듭니다. 미처분 이익금, 자본에 잡혀있던 미처분 이익금이 부채 항목으로 계산이 되면서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조금씩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서 내 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니까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전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전 비용을 줄이려면 주가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쓰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도는 준비가 된 거죠. 제도는 준비가 됐습니다. 문제는 한 5년 지나고 와서 돈이 한 8,460만 원 받아와야 되는데 회사에 그 돈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현금이 그만큼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꺼번에 준비하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가 1분만 그 상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제가 잠깐만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배당이 2천만 원 똑같이 결의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1,692만 원 회사에다가 달아놓을 텐데요. 이걸 언젠가 내가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하게 매월 회사 명의로 저축을 합니다. 얼마를 저축하느냐니까요. 1,692만 원을 12달러 나누면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합니다.
회사 명의로 가입합니다. 제가 사례로 든 거는 신한생명의 저축 상품인데요. 종신보험인데 나중에 만기 되니까 이자가 어느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상품인데요. 5년간 불입을 했습니다. 5년간 불입을 하면은 원금이 8,46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년 딱 되는 시점에 내가 목돈에 모였으니까 돈을 찾아와야 되겠네 해서 찾아오시는데 배당은 원래 현금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임원들에게 주는 배당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정관에 현물 배당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은 보험 증권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 상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명의 변경 기능이 있거든요. 명의를 변경했을 경우에 혜택을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년 지나고 나면은 환급률이 100%니까 원금에 대한 손실은 이제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특징은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년간 회사가 불입했을 동안에는 이자가 한 푼도 없다가 이제 5년 딱 지나고 완납하고 나니 그다음부터 이자가 1년에 한 4%씩 이자가 확정금리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년 딱 되는 시점에 120%. 100%가 120%니까 딱 1년에 확정금리 4%. 비과세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요거는 가입설계서인데요. 간단합니다. 5년 되니까 환급률 99.9%. 10년 되니까 121%. 그 사이에 확정금리 5년 돼서 명의 변경시켜서 명백이 8,400만 원이 1억 원이 됩니다. 이걸 5년 주기로 계속해서 플랜을 한다면 대표님께서는 5년에 한 번씩 1억 원씩 회사로부터 가장 낮은 세율이 15.4%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플랜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이 A+S에 얻어봐야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지만 제가 잠깐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맨 마지막 장면 한 번만 다음 계속 넘어가시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이소가 있고 그 스타벅스가 있는데요. 매장 수는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그 스타벅스가 혹시 매출액이 많지 않아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스타벅스 매출액이 더 많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이소가 매출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시대 상황에 맞게 고객이 원하는 상품들을 잘 배열해서 빨리빨리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A+S의 그런 경우입니다. 34개의 생명보험회사의 상품들을 비교 분석하는 회사입니다.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 분석 판매하는 회사고요. 그런 것이 국내에는 제너럴 에이전시라고 해서 GA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인디펜던트 에이전트에서 IA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GA가 회사의 숫자로만 본다면 한 5천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코스피에 상당된 회사는 즉 A+S이 유효합니다. 지금 오늘 저와 같이 오신 분 중에 정원희 이사님이 있으신데요. 이분이 여기 대전 쪽 그리고 공주 쪽에 여기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한테 이제 앞으로 조언해 주실 현장에서 같이 상담하고 조언해 주실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우리 이사님께서 나눠드렸던 그 유인물 안에 설문서도 있는데 그 설문서 작성하셔서 궁금하신 거 적어주시면 또 우리 이사님이 준비하셨던 소정의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사님 와서 잠깐만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S의 마케팅 이사 정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멋진 대표님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가업성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대표님들마다 궁금하신 점이나 또 해당되는 내용이 다 다르실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공주에 토종꿀 있거든요. 유명한 토종꿀 있는데 몸에 좋은 거. 제가 들고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자님한테 그 7년 동안 병을 못 고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7년 동안 병을 못 고치는데 방법 없겠습니까? 맹자님이 3년 묵은 쑥을 먹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아니 한 달 묵은 쑥도 없는데 어디서 구합니까? 맹자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오늘 캔 쑥은 한 달 뒤에는 한 달 묵은 쑥, 1년 뒤에 1년 묵은 쑥, 그렇죠? 3년 묵은 쑥은 오늘 캐서 3년 묵어 드시면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시면 되겠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저희가 우리 대표님들의
그 정보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제가 한 일이 대표님들이 애로사항을 하게 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가업 승계 전략의 A+S의 최호용 상무님이었습니다. 긴 시간 멋진 강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행사 3부 워크숍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만찬 그리고 보다 편안한 교류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찬은 교육연구원 입구 동택탄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모두 참석하셔서 맛있는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고맙습니다.